과학이 정신에 관한 이야기에서 신체를 무시했던 오랜 세월을 지나 신체는 이제 주인공이 되었다.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로지 뇌만이 정신을 변화시킨다고 믿었다. 신체가 누르고 돌리고 펌프질하고 거르는 등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고된 일을 하는 동안 뇌는 머릿속에 홀로 고고하게 앉아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 뇌의 전기적 활동에 비하면 그리 대단치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신체의 기능은 정신을 변화시키는데 두뇌의 기능만큼이나 핵심적인 요소다. 춤을 추며 난독증을 극복한 심리학자, 달리기를 하며 마음을 괴롭히는 짐을 털어낸 마라토너, 정신력과 회복력을 위해 공중제비를 넘는 스턴트맨. 과학은 데이터를 제공해 주었고 이들은 내가 당장 어떻게라도 움직이게 만들었다. 똑똑해지고 싶고 우울한 기분을 떨치고 싶고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싶은 당신에게 과학은 단 한 문장의 메시지를 전한다. 지금은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민족의 대이동 이런 건 없는 것 같죠? 대신에 동네 공원도 그렇고 한강도 그렇고 가족들끼리 산책 나오신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신체의 움직임이 우리 뇌와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게 크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라고 증거를 들이미는 책 움직임의 뇌과학 읽어보겠습니다. 캐롤라인 윌리엄스 작가님이 글 쓰시고 이영래 님이 옮기셨습니다. 갤리온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걷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두 번 말해서 뭐 하겠어요. 이제는 당연한 명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뇌가 신체를 지배할까요? 신체가 뇌를 지배할까요? 이거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문제의 난이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논제는 계속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논란거리는 양쪽의 논제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선거라든지 정치, 정책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그쵸? 오늘의 책은 움직임으로써 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거대하게 줄 수 있다 입니다. 과학적으로 조목조목 증거를 들이밀고 있네요. 좀 읽어볼 텐데요. 그 중에서 다윈도 걷지 않았다면 그의 위대한 학설은 아마도 정리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라고 쓰여있는 대목부터 좀 읽어볼게요.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걷기는 어떻게 창의력을 높이는가? 찰스 다윈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1842년 여름, 그는 층량선 비구르를 타고 5년 넘게 이어졌던 항해에서 돌아온 참이었다. 다윈은 금세 생명의 나무의 첫 스케치를 마쳤다. 하지만 런던의 소음과 소란함, 불어가는 가족들 때문에 그는 새로운 생물 이론을 만들기는커녕 제대로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다. 다윈의 해법은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는 영국 교외의 조용한 곳으로 이사했다. 아이들이 서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사 후 그는 집 주변에 400m 길이의 자갈길을 만들고 생각하는 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길은 얕은 경사가 진 목초지를 지나 그늘진 숲을 통과해 돌아오게 되어 있었다. 다윈이 마침내 진화 이론을 만들어낼 마음의 여유를 찾은 것은 이 길을 하루에 4-5번씩 오가면서였다. 오늘 나도 아들 친구와 생각하는 길을 걸었다. 두 아이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에 관해 낄낄대며 느릿느릿 따라오는 것을 보니 다윈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다윈이 좀 더 명확한 사고를 통해 진화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오로지 평화롭고 조용한 환경 덕분일까? 오늘날 움직임에 관해 새로 부상하는 과학 연구들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 걷기의 힘에 관해서다. 걷기는 우리의 심리와 생리 모두에 매우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뒤바꿀 수 있다. 걷기와 사고가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은 전혀 새롭지 않다. 프리드리 니체에서 버지니아 울프,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까지 여러 세대의 천재들이 걸으면서 하는 사고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왜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는지는 지금에서야 발견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이 다양한 방법의 걷기가 가져오는 정신적 효과를 밝히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조금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걷는 법을 배워야 할 성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지만 진화생물학, 생리학,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들은 인간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은 대부분이 걷기, 또 약간은 뛰기 덕분이라고 말한다. 충분히 걷지 않는 습관은 우리의 정신과 정서를 위태롭게 한다. 연구자들은 정적인 생활 습관이 창의적 아이디어의 부족, 정신건강의 악화 등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음에도 걷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다. 걷기와 사고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첫 번째 증거는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비롯된다. 수렵과 채집을 발명하기 전 우리의 조상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냈다. 앉아서 보통은 과일, 가끔은 덩이줄기를 씹는 게으름뱅이였던 것이다. 이들은 하루에 평균 3,000에서 5,000보 정도를 걸었을 것이다. 요즘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걸음수다. 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이들에게는 걷기의 부족이 어떤 피해도 가져오지 않았다. 이들의 생리가 이 수준의 활동에 적절하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후가 바뀌었다. 숲이 사바나로 변하자 이전처럼 먹이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먹거리를 찾기 위해 더 멀리 돌아다니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몇몇 영리한 조상들이 수렵과 채집을 생각해냈다. 수렵과 채집은 생존하는 데 좋은 아이디어로 입증됐다. 이는 진화가 먼 거리를 걷고 달리는 것에 적응한 이들에게 유리했다는 의미다. 우리는 움직이도록 진화했다. 좋든 싫든 오늘날까지 모두가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인간의 진화를 연구하는 데이비드 라이클랜과 그의 동료인 애리조나 대학의 진 알렉산더는 2017년 적응력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진화의 역사와 두뇌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다. 둘 사이의 연관성을 만든 건 이들이 최초였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신체 활동이 기억력과 주의력 등 두뇌 건강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증과 불안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인간이 이렇게 진화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수렵과 채집은 단순한 신체 활동 이상이다. 맛있는 먹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발에 걸려 먹기 좋게 드러눕기를 바랄 수는 없다. 비교적 왜소한 인간의 체격으로는 힘을 이용해 큰 동물을 쓰러뜨릴 수도 없다. 필연적으로 인간의 수렵은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정신적 작업이 됐다. 먹이를 추적하고 허점을 찌르고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한편 팀으로 움직이고 시간의 주의를 기울이고 위험에 대비하고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해야 하는 작업 말이다. 채집 또한 마찬가지다. 좋은 식량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기억하고 인간을 먹이로 삼으려 하거나 먹이를 훔쳐가는 다른 동물들보다 앞서 생각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움직이면서 동시에 생각하도록 진화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두뇌는 용량을 줄여서 에너지를 절감해야겠다는 분별 있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안심하라. 일어서서 움직이면 두뇌는 기민함을 유지하고 이내 학습할 준비를 갖출 것이다. 찰스 다윈의 걷기. 찰스 다윈이 성인기 내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를 겪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아마도 매일의 일과였던 산책이 그의 건강 상태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걸을 때면 쇠장식이 있는 무거운 지팡이로 땅을 짚었습니다. 지팡이가 땅에 닿는 규칙적인 소리는 아버지가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친숙한 소리가 됐죠. 다윈의 아들 프랜시스가 남긴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산악 마라토너 스타일로 활기차게 걷거나 120bpm에 맞춰 걷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의 길을 걷곤 했다.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다윈 스타일로 느릿느릿 걷는 것만으로도 중요하고도 명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산책은 다윈이 다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다. 다윈처럼 움직이면서 생각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창의적인 사고는 인간이 우리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고유의 기술 중 하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창의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얻는 사람은 극소수다. 창의적 사고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뇌 자체, 다른 하나는 뇌가 몸 전체를 아우르는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이전 경험을 근거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추측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뇌는 다른 신체 부분이 하는 말을 근거로 끊임없이 예측을 업데이트한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주로 전전두피질이다. 슈퍼마켓에서 제주넘기를 하거나 회의실에서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거나 빨간불에 길을 건너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끼어들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된다고 상기시키는 것이 뇌의 이 부분이다.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유용한 기능이며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어색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궤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차단하는 것이다.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전전두피질은 성인 초기까지는 뇌의 다른 부분들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는 어린이들이 걷잡을 수 없는 창의력을 보여주거나 청소년 시기에 충동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하지만 완전히 통합이 이루어지면 전전두피질이 그 악명 높은 생각의 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렵지 불가능하지는 않다. 전전두피질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눈치챘겠지만 바로 움직임이다. 여기에 우리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자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전전두피질의 활동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이다. 아마도 뇌가 움직임과 방향 찾기에 관련된 회로로 혈류를 재배치하고 사고에서 멀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전전두피질은 사고와 기억의 숫자를 가장 실용적이고 확실한 정보로 제한한다. 이 때문에 틀을 조금만 헐겁게 만들면 정신이 정처 없이 떠돌게 할 수 있다. 또한 뇌의 대화방 안에 있는 조력자가 끼어들어 완벽하게 틀을 갖추기 전에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이전에는 떠올리지 못했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전전두피질의 또 다른 임무는 우리의 주의를 특정 목표로 향하게 하고 해법을 생각하는 동안 그 목표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사회심리학자 압데익스테르 후이스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문제의 경우 이런 목표 지향적, 의식적, 직선적 사고는 가장 좋지 않은 의사결정 방법이다. 의식적인 사고는 작업 기억을 사용한다. 우리는 결론을 도출하는 동안 정보를 작업 기억에 보관한다. 그러나 작업 기억은 3개에서 7개 정도의 정보에 제한된다.
이 숫자를 넘어서면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데익스테르 후이스는 문제의 작업 기억이 처리할 수 있는 수보다 많은 정보가 있을 경우 의식적인 사고를 완전히 배제할 때 오히려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무의식적 사고 이론에는 주의를 문제에 관한 사고에서 다른 곳으로 돌려야 비로소 무의식적인 사고가 문제 해결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종류의 사고는 작업 기억이 허락하는 숫자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후 해법이 드러나면 아하 하는 통찰의 순간에 의식적으로 답이 들어온다. 실험에서 데익스테르 후이스는 지원자들에게 여러 아파트의 세부적인 사항, 장점과 단점을 조사한 후 한 아파트를 선택하라고 청했다. 한 그룹은 최종 결정 전 3분 동안 주의를 환기시켰고 다른 그룹은 바로 선택해야 했다. 그 결과 3분간 기분을 전환한 사람들은 바로 문제를 생각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선택을 했다. 모두가 무의식적인 사고가 직접적인 사고보다 낫다는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의식적인 사고라는 존재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무의식적인 사고 문제는 그런 사고를 하는 당사자도 그 작용을 눈치채지 못하며 따라서 측정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잠깐 동안의 전전두피질의 활동 감소는 우리를 우울한 반추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준다. 또한 평범한 해결책보다 비현실적인 사고를 우선함으로써 창의성을 북돋운다는 탄탄한 증거가 있다. 캔자스 대학의 한 실험을 살펴보자. 이 실험은 TDCS라는 두뇌 자극을 사용해 전전두피질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일상적인 물건의 새로운 사용법을 생각해 보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 전전두피질의 활동을 멈춘 사람들은 저보다 창의적인 제안을 2배나 많이 내놓았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전전두피질의 틀이 제거되었을 때 아이디어를 내놓는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 2016년 캔자스를 방문했을 때 나는 직접 이 실험을 시도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리더인 에반젤리아 크리시쿠가 9볼트 배터리에 연결된 TDCS 기계를 내 뇌에 꽂았다. 그러자 주의가 약간 흐려지면서 곧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다양한 생활용품을 본 나는 어렵지 않게 그것을 사용할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다트보드는 신발의 진흙을 털어내는 데 쓰고 벨벳 소재의 가방끈에 코를 푸는 것이 휴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위생적일 것이다. 창의력을 위해 꼭 9볼트 배터리를 머리에 연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의 최근 연구는 다윈이 100여 년 전 우연히 발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걷기가 DTCS 기계와 매우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1년의 실험을 통해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친숙한 물건의 색다른 쓰임새를 생각해달라고 부탁했다. 실험 과정에서 실험 대상자들은 앉아있기도 했고 걷기도 했다. 실내에서 걷기도 했고 야외에서 걷기도 했다.
그 결과 앉아있는 것에 비해 걷는 것이 일상적인 물건의 창의적인 용도를 생각해내는 능력을 60% 높였다. 걷다가 앉을 경우 걷기의 효과가 계속되어 앉은 후에도 잠시 동안 창의력이 높아졌다. 연구자들은 브레인스토밍 이전의 걷기는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에서 사람들이 어디를 걸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트레드밀에서 아무것도 없는 벽을 보며 걷는 것도 야외를 걷는 것만큼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녹색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증진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반대의 증거들도 있다. 또 다른 연구는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주의 집중 능력에 일종의 리셋 버튼 역할을 한다고 시사한다. 하지만 어디를 걷든 걷기를 통해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한 심리 상태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편안한 속도로 느긋하게 걷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오늘날 세계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심히 우려된다.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면서 언덕과 계곡을 누비기보다는 책상 앞에 붙어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요즘 학자들 중 걷기를 위한 걷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산책을 실천하는 사람은 개를 산책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전체의 17%라고 한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해가 갈수록 현장에서 나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빈약해지는 것 같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연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사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인 것 같다. 미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조직인 전미경제연구소는 수십 년에 걸쳐 연구 활동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연구 결과는 부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전전두피질이 작고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에서 가장 창의성이 뛰어난 존재인 어린이들조차 우위를 잃고 있는 것 같다. 2011년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의 교육심리학과 교수 김경희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표준 창의력 검사 점수를 비교했다. 놀랍게도 김경희는 2000년대에 이르며 점수가 눈에 띄게 낮아졌음을 발견했다. 점수 하락은 어린이들 가운데서 특히 두드러졌다. 최근 업데이트된 이 연구는 그 이후 추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경희는 이런 결과를 시험에 집착하는 현대 교육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는 움직임이 창의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교육 정책보다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기가 쉽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 역시 이 문제에 한몫한다고 인정했다. 김경희는 이메일을 통해 내게 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부상이 창의성 약화의 한 요인이라고 말하면서 활동적인 놀이 대신 TV를 보거나 스크린 기반의 게임 등 수동적인 놀이가 부상하는 현상이 집과 학교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경희의 견해에 따르면 걷기, 달리기, 이야기를 몸으로 전달하기 등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움직이는 것은 앉아있는 것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이디어 개발에 도움을 준다.
그는 창의적 사고는 걷기, 달리기, 활동적인 놀이 등 신체 활동을 통해 촉진된다고 주장한다. 서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할 때마다 일어서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속도로 앞으로 움직여라. 이것이 창의성의 위기를 막는 한 가지 방법이다.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혹은 자전거나 카누를 타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잊고 마음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활동한다면, 걷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전진 역시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이상적으로라면 이런 활동은 정신의 스위치가 꺼지고 사라졌다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 되돌아올 수 있도록 친숙한 장소에서 혼자 하는 것이 좋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요점은 사색의 시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의 질이 사색을 하는 사람의 경험과 기억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다. 기억은 뇌 네트워크에 광범위하게 분산된다. 하나의 생각이 도미노처럼 바로바로 다른 생각을 불러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들의 네트워크는 각자 다르다. 그들의 인생 경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전전두피질이라는 필터를 일시적으로 끄기만 하면 각자가 가진 특유의 지식과 기억 네트워크를 활용해 영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아하의 순간이 오면 전혀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극도로 명확한 방식으로 맞아떨어진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니까. 기후변화, 기아, 전쟁, 세계적인 전염병, 노화, 인구 병목 현상, 자원 고갈 등 세계에는 창의적인 해법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다. 인간이 전념해야 할 일들도 산적해 있다. 차세대 다윈이 될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코앞에 스크린을 응시하면서 앉아서만 보낸다면 자신의 사고 깊숙한 곳까지 헤아리기가 힘들지 않을까. 발걸음을 심장 박동과 일치시킬 때 기분이 고조되는 효과, 뼈에서 유래하는 호르몬의 기억을 보호하는 힘, 공간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주는 혜택을 생각해보자. 생각이 필요할 때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중간에 전전두피질과 TDCS, 두뇌 자극 그런 방법들이 나와서 조금 어렵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겠어요. 저는 무슨 일 있을 때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생각을 해야겠다면서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밖으로 나가서 정처 없이 걸어 다니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개선에. 어제 사실은 두통이 좀 있어서 오전 내내 누워있다가 이러면은 안 나올 것 같다. 약을 먹어도 그냥 그래서 오후에는 한강을 나갔거든요. 햇살도 좋았고 또 걸어 다녔더니 두통이 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라면을 한 그릇 때리고 들어왔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느낌이 좀 쉬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걸어서 그런 거였어요. 드라마에서도 보면 주인공들이 고난 앞에서 막 뛰쳐나가잖아요. 이유가 있었구만요. 그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살라고
그랬었네요. 여러분, 청처 없이 뛰쳐나갑시다. 그것이 인지도 개선되고 뭐 심리적인 안정도 얻고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재밌는 책이네요. 여러모로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걸어봅시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좋은 책 들고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